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드로우 앤드류의 럭키 드로우라는 책입니다. 나만의 길을 찾을 때까지 인생의 레버를 당기는 법. 남을 위해 죽도록 일하는 대신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죽도록 일하기로 했다. 좋아하는 일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를 얻은 상위 1% 밀레니얼 프리워커의 성장기 라고 이렇게 책 소개가 책 표지 부분에 되어 있고 다산북스 출판사입니다. 자, 밀레니얼 세대. 젊은 세대란 뜻이겠죠? 저보다 어리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분이 이제 예명으로 드로우 앤드류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로도 활동을 하시고 또 인스타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시는 그런 SNS 슈퍼루키 뭐 이런 느낌인데요. 어떤 분인지 작가 소개 먼저 잠깐 해보겠습니다. 드로우 앤드류.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직원 3명의 작은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다. 5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을 당시 통장에 있던 돈은 1,000만 원 뿐이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지금은 1년에 3억 원 이상의 소득을 벌게 되었다. 현재 유튜브 채널 드로우 앤드류와 마세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앤드류를 그리다라는 뜻의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 여러분 들으셨나요? 처음에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는 돈이 1,000만 원 있었답니다. 야, 그거라도 있으신 게 또 어디냐,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지금은 3억 원 이상 1년에 3억 원 이상의 소득을 벌지만 책을 읽어보시면 이분이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두시고 어떤 새로운 일로 도전하면서 6개월 만에 소득 1억을 찍습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죠. 너무 신기하죠? 약간 제 중간 롤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책은 이분이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책이 좀 잘 읽히고요. 그러니까 문장이 막 이상하거나 어렵거나 그렇지 않고 아주 잘 이해가 되고 또 술술 읽히는 문장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빠르고 쉽고 잘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감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입니다. 저보다 한참 어리시고 또 분야도 많이 다르신데 제가 왜 이렇게 공감을 했을까요? 이분도 해외 생활을 조금 하셨다고 해요. 물론 출발은 조금 다른 이유였지만 어쨌거나 해외에서 그러니까 내가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한다는 것, 거기에서 오는 에피소드가 글쎄요, 한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재미있는 일화로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읽으면서 진짜 무슨 제 얘기를 하나? 그리고 막 감정이입이 너무 돼서 막 이분이 너무 또 호감으로 보이고 막 연민의 감정이 막 들끓어 오르는 뭐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커버에도 지나친 겸손은 미덕이 아니다 라고 적었는데요. 사실은 이 말은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 작가님의 옛날 해외 생활을 되돌아본다면 혹은 예전의 나에게, 지금의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지나친 겸손은 미덕이 아니다 라는 말 진짜 꼭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썸네일에 적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양 사상권에서는 겸손은 미덕인데요. 사실은 겸손은 미덕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겸손은 정말 중요한 미덕이라서 우리가 꼭 지켜서 이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 미덕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다른 문화권 또 다른 수준의 그 어휘가 있을 뿐이지
다른 수준의 어휘? 좀 말이 이상한데, 다른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럭키 드로우를 지으신 드로우 앤드류라는 작가님께서는 해외 생활을 하시면서도 한국인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시고 그 각박하다는 디자인 업계에서도 항상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배려하면서 내가 한 일이지만 아이 그래도 저 친구 덕이 컸지. 아, 저 친구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라는 그런 멘트를 직업 생활하시면서도 꾸준하게 좀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에서도 좀 부당하게 잘리는 그런 안타까운 에피소드가 책에 등장을 합니다. 예, 작가님한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을 때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그 배신감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다음부터는 어떤 회사를 다녀도 정을 주지 않고 열정을 다하지 않고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엄청난 공감의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제가 라이브로 소개했던 원싱이라는 책, 단 하나에 집중하라는 그 메시지가 있었던 책, 그 책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렸던 부분이 이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어떤 것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려고 한다면 일과 나의 삶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았을 때 일을 왼쪽에 두고 삶을 오른쪽에 두고 어떤 도표를 그려볼 때 우리가 왼쪽, 오른쪽, 일과 삶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 결국 일 쪽으로도 조금 갔다가 다시 삶 쪽으로 잠깐 돌아오고 그 파동이 크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파장의 간격이 크지 않아서 그저 그런 작은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날 뿐이고 뭐 기적 같은 엄청난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왼쪽 일 쪽으로 몰입하고 몰두하고 성의를 다하고 그럴수록 다시 삶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 삶에 더 최선을 다하게 되고 더 즐기게 되고 더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그 양쪽 간극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파장이 커질수록 우리 삶의 만족도와 성과가 되려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워라밸에 반대하는 건 비단 그 원싱의 작가뿐만이 아니라 좀 많이 성공했다고 하는 또 부자들의 그 성공 서적을 살펴보아도 그 요즘의 부자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대놓고 욕먹을 지언정 워라밸은 개나 줘버려 뭐 이런 메시지를 많이 던지거든요. 근데 이 드로우 앤드류 님도 책에서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실제로 본인이 회사에서 배신당해서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안 좋은 마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회사의 모든 걸 다 바치지 않겠어. 워라밸을 철저히 지키며 칼퇴근하고 퇴근 후에는 절대 회사 일 하지 않겠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엔 어떻다? 결국에는 더 안 좋아지더라. 아니 일은 훨씬 덜 하는데도 결코 단 1도 더 행복해지지는 않더라. 그런 큰 깨달음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너무 일이 좋고 재밌기 때문에 그 일에 열정과 시간을 기꺼이 쓰게 되는 바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작가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고요. 너무 멋지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국인 특유의 근면 성실함이 있습니다. 특히 뭐 영어권이나 유럽권으로 가게 되면요. 바로 그런 점이 더욱더 이제 장점으로 빛나게 되는데요. 그 한국인 특유의 글쎄요, 막 노력 안 한다, 좀 게으름 피운다라고는 하지만
한국 사람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워낙 이렇게 입시 경쟁 사회에서 자라서 그럴까요? 어떤 무리가 있을 때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대해서 다른 인종보다는 좀 더 민감하고 거기에 대한 안테나가 발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반대로 말하면 남한테 좋은 영향, 좋은 모습 보이려고, 결국엔 더 좋아지려고,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내보이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드로우 앤드류님은 겸손하셔서 부당하게 해고가 되셨다고, 이렇게 어떤 파트에 겸손하면 나만 바보가 되더라 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제가 나름 독일에서도 직장 생활을 아주 잘했다고 평가하는데요.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하지만, 외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별로 겸손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웬만한 그렇죠. 유럽권 애들은 조금 확실히 이제 서양에서는 그 겸손의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겸손하지 않다고 했어도 많이 겸손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좀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는 겸손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의사 전달을 할 때 그럴 때 저는 그렇게 겸손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제 동료들이 저를 더 재미있어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혹시 해외 생활, 직장 생활, 특히 독일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좀 겪는다 혹은 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되려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장 생활을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 동안 커뮤니케이션은 잘 했는데 연봉은 단 1원도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드로우 앤드류님은 항상 겸손하시고 그래서 막 남한테 성과를 빼앗기고 자기 자신은 평가 절하당하고 그랬는데도 결국에는 해외에서 직업생활 하시면서 연봉이 3배 오르셨대요. 저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이것의 원인이 어디 있나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겸손은 미덕이다. 그리고 그렇게 미덕을 갖춘 인성이 갖춰진 사람에게는 언젠가 돈은 따라온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인성 개발을 위해서 책을 읽는 중이고요. 자,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요. 자, 겸손하면 나만 바보가 되더라. 드로우 앤드류님의 에피소드 한번 보겠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있는 한 갤러리 팝업 스토어를 연 적이 있었다. 라스베거스 패션쇼에서는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동료들이 이때만큼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결국 내가 자처해 주말 동안 팝업 스토어를 관리하게 되었다. 팝업 스토어가 설치된 갤러리 안쪽 구석에 기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작은 10대 소년이 있었다. 소년의 옆에는 작은 간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찰흙으로 만든 어설픈 모양의 오브제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오브제 하고 이제 괄호, 물음표, 괄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오브제지 아주 개떡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팔고 있었다 뭐 이런 뜻이죠. 나는 가까이 다가가 그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자신을 아티스트라고 소개했고 자신이 만든 이 예술품을 돈을 받고 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찰흙 덩어리를 만들고서 스스로를 아티스트라고 소개한다고? 순간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건 단순한 질투심이 아니었다.
어린 나이임에도 좋아하는 일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본인의 실력이 어떠하든 스스로를 아티스트라고 소개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어릴 적부터 어른들에게 들어온 말이 있다.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나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고 어른이 되어서도 언제나 겸손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앤드류는 감각이 뛰어난 디자이너야. 아니에요. 아직 많이 부족한걸요. 앤드류는 일처리가 정말 빨라. 아니에요. 팀원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이런 겸손한 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늘 남에게 양보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낮춰 말하는 나를 자신감이 없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지 못하는 바보로 여겼다. 직원 3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점점 성장하면서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왔다. 매사 당당하고 적극적인 후배들 사이에서 나의 겸손한 태도는 더욱 두드러져 보였을 것이다.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신입 디자이너였음에도 그들은 자신의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주장했다. 전시회에서 본 아이가 성장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동료나 후배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을 때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나는 경험도 실력도 없는 신입이 참 뻔뻔하게 말만 잘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그런 당찬 자세가 디폴트 값이었다. 그동안 내가 보여줬던 겸손한 태도와 말, 행동이 사장님과 동료들에게는 얼마나 자신감 없고 무능하게 비쳤을지 생각하니 머리가 아찔할 지경이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내 입지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느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입사한 지 1년 만에 겨우 가본 뉴욕 출장을 들어온 지 1개월도 되지 않는 디자이너가 가게 된 것이다. 그것도 나를 대신해서 말이다. 내게 보조 디자이너를 뽑아주겠다고 했던 사장님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주인공 앤드리아에게 파리 출장 기회를 뺏긴 선배 에밀리의 기분이 이랬을까. 트레이드쇼에 들어갈 부스 디자인부터 상품까지 거의 모든 것이 내가 디자인한 것들이었지만 시니어 디자이너인 나를 대신해 새로 들어온 신입 디자이너를 라스베이거스로 보낸 사장님에게 큰 실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의 결정도 이해가 된다. 영어도 부족한 데다가 외국인 신분이라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나보다는 미국인 신분이면서 자신감 넘치는 그 친구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팀장의 자리에 더 어울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신입 디자이너는 뉴욕 출장을 계기로 다른 경쟁 업체의 눈에 띄어 더 좋은 근무지로 이직해버렸다. 나의 뒤통수를 쳤던 사장님도 뒤통수를 맞았다.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바보가 되겠구나. 그때부터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 직급은 시니어 디자이너였지만 사장님에게 나의 이미지는 여전히 인턴 시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다. 사실 이건 모두 내 탓이다. 나는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쉬운 일이 있거나 서운할 때도 그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만 했다.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었을 때도 손사래를 치며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나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사는 달랐다. 이곳은 정글 같은 곳이었다. 모두 웃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 겸손은 오히려 독이 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다. 맞는 말이다. 벼가 익어야지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아직 자라지도 않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다른 벼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나는 그걸 첫 번째 회사와 두 번째 회사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다. 성장하고 싶다면 겸손에 대한 집착부터 버려야 한다. 겸손은 진짜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빛을 발한다. 어쩌면
우리는 겸손하면 바보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네, 이 뒤에는 이제 이분께서 부당하게 해고를 어떻게 당했는지, 뭐 그렇게 그런 일들, 또 비자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시간들, 그리고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고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작은 시도들을 해보았는데 그것조차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실패로 이어졌던 실패의 경험들, 그리고는 이제 우울하게 좀 우울증에 빠져들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에피소드로 쭉 연결해서 적어 놓으셨고요. 그러고는 특이하게 좀 이렇게 워라밸을 지킬수록 역설적으로 나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다. 너무 재밌죠. 근데 진짜 맞는 말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말이고요. 워라밸을 지킬수록 역설적으로 나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다. 저도 그렇거든요. 뭔가 이렇게 완전히 놀 수 있는 조건, 누가 봐도 불평불만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었을 때 저는 더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되려 이렇게 할 일이 있고 미팅 약속이 빠듯하게 잡혀 있고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뭔가를 해야 할 때,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이 내가 원해서 내가 지원한 것일 때, 그럴 때 정말 더 만족감을 느끼고 체력도 더 좋고 의욕도 더 살아나고 저도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앤드류 님이 어떻게 이제 그 포인트를 바꿨는지, 나는 일이 그리웠다 라고 이렇게 또 다른 챕터가 시작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진짜 멋있는 말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일. 하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나는 이 우울감과 무력의 이유를 찾아야 했다. 그러던 중 습관처럼 손가락을 튕겨 확인하던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답을 찾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특히 SNS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다. 인스타그램에 내가 만든 플래너 사진을 올린 다음 광고비를 받는 인플루언서들을 볼 때나 나에겐 매우 쌀쌀맞던 상사가 그들에게는 유독 굽실거리며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때면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그럴수록 전에 다녔던 문구회사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더 커져만 갔다. 나도 사진 잘 찍는데, 나도 인스타그램 잘하는데, 그래서 우리 브랜드도 팔로워가 많아졌잖아. 나도 할 줄 아는데 왜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거지? 나랑 그들이 다를 게 뭐야? 하지만 그들과 나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다. 그들에겐 팔로워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나에겐 없었다. 잠깐. 그럼 나도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영향력을 갖추면 되잖아. 그들이 부럽다면 나도 인플루언서가 되면 되는 것이었다. 회사 계정도 0명의 팔로워로 시작해 1만 명까지 키웠는데 개인 계정이라고 다를까. 불공평한 세상의 룰을 내게 유리하게 바꾸려면 지금 내가 느끼는 열등감을 동기로 사용해야 했다. 그래, 나도 인플루언서가 되어보자.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다. 나는 회사 SNS 계정을 운영하며 맨땅에서 시작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인스타그램의 성장 방법은 계정의 목적에 맞춰 페르소나를 정해 일관성 있게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었다. 내가 처음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을 때는 캘리그래피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LA에 살며 캘리그래피를 하는 사람, 이 페르소나가 되었고 캘리그래피가 그에 맞는 컨텐츠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협찬 광고를 받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을 새로운 목적으로 삼았다. 페르소나도 브랜드 상품을 라이프 스타일에 잘 녹여 표현하는 LA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정했다. 그렇다면 이제 컨텐츠도 이러한 목적과 페르소나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했다. 인스타그램에서의 성장 방법은 정말 다양하지만 팔로워가 0인 상태에서는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시작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 내가 생산하는 컨텐츠를 좋아해줄 그룹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 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해시태그에 들어가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팔로워들이 하나둘 생기게 된다. 하지만 소통만으로는 어느 순간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는 컨텐츠의 질에 집중해야 한다.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해보자. 거기에 올라온 다양한 인기 게시물 중에 나는 어떤 유형의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는지 리서치해보는 것이다.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로 성장한 방식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인플루언서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을 벤치마크하는 것. 처음 브랜드 계정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사진을 올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봤다. 사람들이 왜 그들을 팔로우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 공감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연구했다. 또한 그들이 광고를 받는 방식도 살펴봤다. 미국의 인플루언서들은 대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퀄리티 높은 사진들로 피드를 구성하며 곳곳에 브랜드 제품을 잘 녹여 홍보해주는 대가로 광고비를 받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돈을 받을 정도로 팔로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사진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찾아가 내가 먼저 소통을 시도하며 나의 존재를 알렸다. 그리고 드디어 커뮤니티에서 내 사진이 인기 게시물에 오르자 나는 여러 브랜드에 DM을 보내 멋진 사진을 찍어줄 테니 제품을 협찬해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거절도 많이 당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반응을 보이는 브랜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협찬으로 사진을 찍어줬다. 그러자 해당 브랜드의 계정에 종종 내 사진이 리그램,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의 게시물을 똑같이 복사해 자신의 게시물로 다시 올리는 것이 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내 게시물이 사람들에게 노출되면서 팔로워가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내 포트폴리오가 쌓일수록 협찬을 해주겠다는 광고주가 더 많이 생겨났고 계정의 팔로워 수가 늘어날수록 내가 올린 컨텐츠가 인기 게시물에 오를 확률도 점점 높아졌다. 그럼 또 그 사진을 보고 다른 브랜드들이 DM과 이메일을 보내와 협업을 제안하는 선순환이 그려졌다. 그렇게 나는 미국에서 서서히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어갔고 브랜드 이벤트 행사나 프라이빗 클럽 파티에 초대되며 내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사진을 올려주고 광고비를 받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자, 그 다음 챕터, 아주 사이다처럼 톡 쏘는 매력의 챕터. 나를 해고한 회사의 클라이언트가 되어 방문한 날. 타지에 나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경험은 내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가 성장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것을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또한 소셜미디어에 무엇을 올리는지에 따라 내게 어떤 기회들이 찾아오는지를 경험했다. 규모가 작은 회사를 다니며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지원자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해 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팔로워나 좋아요 수에 집착하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내가 가진 단점만 바라보며 나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갇혀있던 나에게 인스타그램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존감,
그리고 다시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열정을 선물해 주었다. 자신감이 붙은 나는 결국 영혼 없이 다니던 회사를 네 발로 박차고 나와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회사로 이직했다. 이제 이렇게 이직을 하셔가지고 드디어 좋은 상사를 만납니다. 이게 무슨 신데렐라 스토리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재밌을까요? 그래서 정말 좋고 인성과 인품이 훌륭한 상사를 드디어 만나서 정말 닮고 싶다. 인간적으로 일하기가 정말 같이 일하기 좋다라는 그런 분과 드디어 일을 같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시죠. 여러 가지 일도 도맡아서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이직한 회사에서 예전 자신을 부당하게 해두고 했던 그 회사에 인쇄 물품을 요청하러 클라이언트로 당당하게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고 나서 이제 돌이켜보니까 미국에 온 지 4년 만에 연봉이 3배 가까이 뛰었다고 하네요. 이야, 너무 멋집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셨고, 퇴근 뒤에도 이제 영상 작업을 계속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사시다가, 계획보다는 기회를 쫓는다. 본인의 약간 인생 철학이신 것 같아요. 스스로 계획에서는 뭔가가 잘 이렇게 안 됐다고 하시는데, 기회를 찾았을 때는 참 일이 잘 풀렸다고 하십니다. 이분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직감을 따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요. 나폴레온 힐의 성공 철학이나 뭐 다른 성공 철학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직감을 따르라는 말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드로우 앤드류 님이 직감을 잘 따르신 분인 것 같아요. 이 뒤에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는 또 이렇게 잘 다니던 회사에서요, 이상하게 비자 문제가 또 걸립니다. 말도 안 되게. 비자 심사가 1차가 다 통과해서 당연히 2차도 넘어가겠거니 했는데 이상하게 잘 다니던 회사에서 비자가 심사가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때 이분께서 한국행을 과감하게 결심을 하십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유튜브 채널이 한국에서 좀 더 반응이 좋아서 본인께서도 뭔가 무의식적으로 느낌을 가지고는 계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반응이 온다라는 점은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비자 문제가 딱 걸렸을 때 이것을 난 또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인간이지? 비자가 또 통과가 안 되네? 라고 하기보다는 이건 기회야.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하고 한국행을 결심하십니다. 잘 나가던 미국 디자이너가요.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한국인이 이렇게 일순간에 아무것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이제 백수 선언을 하시죠. 저 딱 1년만 놀겠습니다, 부모님. 근데 부모님도 이분이 워낙 안 봐도 뻔하죠. 정말 인성이 좋으신 분 같아요. 외국에 나가서도 다른 동료를 먼저 치켜 세울 정도면 겸손이라는 미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면 부모님한테도 잘 하셨을 거예요, 분명.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앞으로 저는 한국에서는 좀 나만의 시간을 갖고 바로 직장을 잡지는 않겠다라고 이렇게 뭔가 선언을 하셨을 때 아주 순수히 그 의견을 응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월세 7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잡아서 그렇죠. 처음에 오셨을 때 모은 돈 1,000만 원이 전부였는데 여기서 이제 1,000만 원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유튜브를 통해 매달 들어오는 평균 수익금 70만 원 정도를 오피스텔비로, 월세비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왕복 1시간을 걸어서 작업실로 출퇴근을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11시에서 밤 11시까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열중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다가 또 코로나가 덮쳐서요. 또 남들 같으면 난 또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또 코로나네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했겠지만 또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이제는 전념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온라인 교육과 재택근무를 시작해서 인스타그램 퍼스널 브랜딩 클래스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상금으로 패시브 인컴,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그런 시스템이 창출이 되고 또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입소문을 탔고 점점 더 많은 수강생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는 매달 통장에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정상금이 찍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죠? 제가 원하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일하지 않아도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현금 흐름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해외 생활도 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좌절과 회의감을 느껴서 나만의 것, 남이 시켜서 하는 일 말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하고 싶다라는 깨달음. 여기까지는 참 너무 똑같습니다. 근데 저보다 너무 앞서가신 분이신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나보다 더 앞서가고 나보다 더 잘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너무 궁금한데 제가 일일이 이런 분들한테 뭐 메시지를 넣고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졌고 어떻게 이렇게 해냈고 그 사이에 어떤 단계가 있었고 그런 걸 묻기도 힘들 뿐더러 대답을 얻기는 더 힘들 텐데 책을 읽으면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으니 저는 너무 잘됐다 이러면서 이 책 정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열심히 읽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일로 돈은 잘 법니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챕터가 시작이 되고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시작하자 벌어진 일. 뭐 뻔하죠.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시작하자 돈이 들어오시죠. 돈이 너무 엄청나게 잘 풀리고 일이. 그리고 이제 너무 또 만족감을 느끼시면서 사시고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 너무 멋있죠. 또 정말 중요한 문장. 하루의 시간과 에너지에 얼마나 많은 통제권을 가질지 스스로 선택하기에 달려있을 뿐이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통제권. 이 삶의 통제권을 스스로 가져야 그래야 인생의 만족감과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만족감의 다른 말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제권이 우리 스스로의 손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정말 드물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소개를 더 좀 해드릴까요? 한 가지 더 제가 정말 공감이 많이 가고 저랑 이분이 좀 가치관이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월세 200만 원짜리 한강뷰 오피스텔을 선택한 이유. 여기서도 저는 정말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이게 월세 200만 원짜리 이거 사치 아니야? 이거 야씨 돈 좀 번다고 이런데 돈 쓰면 돈 씀씀이를 이렇게 하면 결국 돈 못 모은다. 근데 이게 돈을 소비의 형태로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공간을 하나의 에너지로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이냐 그것은 좀 완전하게 다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00만 원을 그러니까 200만 원이
없어지는 건 똑같지만 아니죠. 200만 원을 써서 그냥 200만 원이 없어지면 그것은 소비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200만 원이 200만 원어치만큼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분처럼 월세 200만 원짜리 한강뷰 오피스텔을 선택을 해서 이 작업실에서 자신이 기획하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이 공간을 활용해 지불한 돈의 10배에 가까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면 이것이 이 공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정말 중요한 포인트 나의 이곳에 그러니까 이게 월세 200만 원이 다가 아니라 지금 이분이 책에 이렇게 언급하셨는데요. 지금 내가 사는 곳의 작업실, 직원 숙소를 포함해 총 3곳의 월세를 내고 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합치면 매달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고정비로 나간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그 돈을 매달 주식에 투자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영상 촬영과 제작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에 대한 최고의 투자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포인트에서 좀 내 가치관과 굉장히 비슷하시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아침에 일어나 햇살에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한다. 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언제든 자신 있게 이곳으로 초대한다. 이곳에 이사를 온 뒤로 내 삶의 질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내 미래를 상상하며 더 큰 꿈을 꾸고 더 자신 있게 새로운 일들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된 뒤 내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배로 확장되었고 내 주변에는 더 다양하고 멋진 사람들이 가득해졌다. 진짜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존경합니다. 닮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제 가치관이랑 너무 똑같으셔서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막 가슴속에 진심이 막 입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간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차원의 그 회화 작품을 미술계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좋은 작품이 많이 있지만 그 3차원의 공간에서 전시되는 조각 작품 보는 걸 이상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왜 좋아하냐고 물으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좋은지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고 저 스스로도 내가 이걸 뭘 알아서 좋아하는 게 맞나? 내가 조각에 대해서 뭘 알긴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건가? 근데 저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 공간이라는 개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주는 힘, 공간이 주는 느낌, 이런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분이 월세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하면 또 그렇게 되는데 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지만 시간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또 중간중간 시간을 쪼개서 알차게 사용하시는 분들 지금 제 이렇게 오디오북 리뷰를 들으시는 분, 책 속에 들으시는 분들도 시간을 만들어서 들으시는 거죠. 시간이 그냥 막연하게 남아서 들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간을 선택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너무 심하게 타협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더 많은 부분을 돈이나 부동산 가격에 의존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100만 원이다. 예를 들면 내가 월세는 100만 원까지밖에 낼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꾸 한계를 지으시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자꾸 그렇게 한정 지어 버리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의 가격이라는 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어떤 공간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혹은 어떤 공간이 나라는 사람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줄 수 있는 것인지는 사실은 돈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공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은 꼭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많은 핵심 문장이 또 이 책에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공감하면서 읽었던 두 가지 포인트 오늘 함께 소개해 드렸고요. 하나는 이제 해외 생활은 고달프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겸손보다는 자기 마케팅, 자기 포지셔닝이다. 또 두 번째 메시지는 공간에 대한 투자,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투자가 더 많은 수익을 벌어다 준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책 소개를 하면서 너무 하이톤으로 막 힘을 주어서 말씀을 드려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얘 오늘 왜 이래? 아우, 기빨리네. 듣는데 정말 기빨린다라는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정말 텐션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하이 텐션으로 여러분들께 책 소개를 해드렸고요. 책 내용에는 마치 내가 이 사람인 양 무라일체의 지경으로 읽게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SNS 마케팅, 유튜브 채널 같은 것에 그런 것, 내가 이런 거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고 잘 몰라서 그건 뭐 좀 그렇게 원래부터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 이 책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랬거든요. 제가 왜 얼굴이나 제 스스로를 내보이지 않고 이렇게 음성으로만 소개를 할까요? 제가 아직은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내향적인 인간입니다, 여러분. 내향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작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주 작은 미미한 발전이지만 저의 구독자는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들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제 입장에서는 감사드리지만 정말 제일 좋은 것은요. 가장 큰 만족감은 실제로 무언가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예전에 책추남님 북튜브 오디오북 들을 때도 너무 좋았지만 지금도 좋지만 다른 분들 자기 개발에 관한 영상 볼 때 너무 좋지만 이렇게 녹음할 때 있잖아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굳이 내가 오늘 일요일 휴일이고 지금 다른 도시에 놀러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굳이 시간을 내야 돼? 네, 굳이 시간을 내고 싶고요.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이게 가장 오늘 하루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보다 더 완벽한 일이 있을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엄청난 수익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같이 기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